안녕하세요, 모카 구독자 여러분. 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책과 의자 사이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저 지금 좀 설레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책과 의자 사이에 드디어 두 번째 손님이 오셔요. 근데 오늘 손님 맞을 걸 알아서 그런지 날씨도 갑자기 이렇게 봄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오늘 제가 책과 의자 사이에 모실 두 번째 작가님은요. 우리가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것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 라는 이 질문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도록 한 책,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의 장류진 작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장류진이라고 하고요. 여태까지 3권의 소설책을 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작가님께 준비한 질문들을 이제 풀어가겠지만 제가 작가님 글을 읽고 와서인지 작가님의 사적인 모습을 모두 본 것 같은 그런 내적 친밀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작가님과 그 예진 씨의 추억을 보면서 저도 이것과 굉장히 흡사한 우정을 쌓는 친구가 있어서 마치 그 친구와 함께 작가님의 스토리로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3가지 테마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관계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이 경험을 기억하는 결이 이렇게 닮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직업 세계에 놓여 있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찾고 좋아해주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상대방에게 뭘 줄 수 있어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슬픈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니까 제가 그런 직업 세계에 놓여 있다가 생활인으로서의 사적인 저의 세계로 쑥 넘어오면 내가 뭘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여서 나의 존재 자체로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비빌 언덕 같은 느낌이고 그게 저한테는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성장해온 친구들인 것 같고 저 역시 그 친구들을 뭘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책 안에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친구분이 출산을 하시고 네. 맛있다는 족발을 사서 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심지어 내 친구가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얘가 혹시나 이거마저 부담이 될까 봐 쓰레기 봉투도 같이 사서 갔다는 맞아요. 글을 네. 읽고 제가 이 사람 만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그걸 했는데 알아주시다니. 사실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고도 난 친구가 소중해, 친구가 좋아라고 하면 뭔가 약간 덜 자란 사람처럼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나이 먹고 친구 챙기는 거 다 쓸데없어. 막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말에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도 그 존재 자체로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좋아해주는 관계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혈연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DNA에 본능적으로 각인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 관계라는 건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나를 그냥 존재 자체로 좋아해주고 보고 싶어 해주고 아껴주는 거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정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사실 가족은 나의 선택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처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환경인 건데 사실 친구와 이 관계 맺음이라는 것은 순전히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어떤 사랑도 첫 시작은 친구가 되는 과정에서 맞아요. 시작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친구이지만 사랑의 감정이 들 때 그걸 사랑으로 연결시키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본능적으로 우정이 더 네. 끈끈하게 오래 결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음.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에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책을 읽다가 한 중반부터 이거 에세이였나? 저는 사실 소설을 읽는 듯이 읽었고 오늘 작가님을 뵀지만 제 머릿속에는 류진과 예진과 미꼬가 제 상상의 모습으로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소설처럼 읽어주셨다고 해서 소설가로서 너무 기뻤고 또 그게 제가 의도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좀 길어지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소설 말고 에세이도 써보자는 제안을 여태까지 받아도 저는 좀 두려워서 다 거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작가로서의 저와 생활인으로서의 저를 좀 분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사적인 생활인으로서의 제가 드러나는 게 좀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책으로 내면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변화하는 인간인데 책 속에서 딱 고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맞죠. 반면에 소설은 제가 좀 묻어 있을지라도 그건 내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인물이니까 창작할 때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핀란드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이 워낙 특별했다 보니까 에세이로 쓰게 된 것 같아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가 2008년에 핀란드로 교환학생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만난 친구랑 15년 만에 우리가 살던 곳을 다시 찾는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여행을 하는 내내 15년 뒤의 미래에서 15년 전에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계속 그 어린 저희한테 말을 걸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 여행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내 이야기를 15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지가 아니라 나 이거 쓰겠구나 하고 좀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가님은 여기에 이제 계절이라는 단어를 붙이신 것도 우리가 계절은 물론 계속 지나가고 새로 계절을 맞지만 다시 우리는 그 겪어봤던 계절들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제목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 원고를 쓰기 시작할 때 나는 이 책이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원고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무렵 문득 이 책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이 여행을 글로 남기고 싶었던 마음의 막연한 이유가 조금은 뚜렷해지는 기분이 되었다. 지금 제가 낭독한 글은 이제 에필로그의 시작 부분인데요. 저한테도 굉장히 닮은 친구가 있어요. 제가 외장하드라는 단어를 보고 너무 놀란 게 네. 제가 기억력이 나빠요. 이게 배우라서 기억력이 좋을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선택적 기억이에요. 영역이 다르구나. 네. 그냥 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만 레코딩이 되고요. 어. 아닌 건 흘러가는데 그 제가 까먹은 모든 거를 그거 아니잖아라고 말해주는 제 베프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제 외장 메모리라고 했는데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네, 외장하드랑.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결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이번 바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꼭 혼자 여행이 아니라 같이 여행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라는 것이 저는 그 사람의 외장하드라고도 표현을 하셨지만 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유심히 봤었어도 그 사람의 친구들을 봤을 때 감춰놨던 조각들을 찾아내는 느낌이 저는 좀 있거든요. 저한테 친구라는 게 어떻게 변화해 왔나를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작가님 에세이가 저를 꽤 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폴더를
꺼냈습니다. 네. 글을 그냥 제 일기를 적어놓은 것들을. 근데 한 제가 20대 초중반일 때 쓴 글인데 외로울 때에 대한 글이었는데 그때 저한테 친구는 제가 "나 지금 조금 쓸쓸해. 외로워."라고 했을 때 "왜?" 라고 묻지 않고 "그래." 라고 해 주는 것이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제 저에게 친구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그때는 제가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제가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미로 조금 성장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보호자란에 적힐 수 있는 사람 내가. 만약에 친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뭐 병원을 갔다든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할게."라고 보호자란에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친구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추컨대 물론 뭐 요번 에세이에서만 유추한 건 아니고 작가님의 인제 전작 소설들에서도 느꼈지만 굉장히 자기 일과 삶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컸거든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나 봐요. 느껴져요. 네. 맞아요. 저도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사실 소설을 쓰기 전에는 회사 생활을 10년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 등단작의 제목이 일의 기쁨과 슬픔이기도 하고 그 후에 낸 3권의 소설이 다 회사 3부작이라고 할 정도로 일터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소설을 쓰고 나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선택하는 배역들이나 제가 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그 어떤 커리어 우먼 역할을 했을 때 엄청난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 자체가 인제 제 라이프이기도 하고 제 휴식이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서 그 비슷한 향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알아봤네요, 서로. 네, 그럼요. 여행지로서의 도시를 친구에 비유한다면 파리, 런던, 뉴욕은 누구나 좋아해 마지 않는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봐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오로지 자신만이 뿜어낼 수 있는 고유한 분위기까지 가지고 있어 매력적인 친구. 늘 주변에 친구들이 넘쳐나고 나 역시 자꾸 힐끔힐끔 올려다보게 되는 그런 친구. 하지만 동시에 저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자꾸만 신경 쓰고 의식하게 만드는 친구. 과연 그 친구는 나를 친구라고 생각해 줄지 문득 의심들게 만드는 친구.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친구. 네, 저는 이 글을 보고 너무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나에게 친구 같은 도시,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라고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대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나를 좀 나답게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익숙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처음 가는 여행지를 가면 되게 설레고 들뜨고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까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꼭 설레이지 않더라도 이미 한번 가본 곳, 가면 내가 여기 가서 뭘 하고 여기 가서 뭘 할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곳을 가는 것도 긴장이 풀어지는 좋은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한테는 사실 그런 도시가 런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뭐 거의 4개월 가까이 시간을 보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익숙함과 하찮음이 공존하거든요. 그 네. 속에서의 저의 하찮은 그 추억의 네. 시기들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의 친구인 도시는 가장 큰 친구는 서울일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도시들을 친구에 비유해 주신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나로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그땐 제가 제중심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는 과연 나를 친구라고 생각해 줄지의 대상이 저였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한테. 왜냐면 저도 제가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그 선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껍데기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저는 이 어떤 친함이나 관계를 강도로 측정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아버렸어요. 뭐 1년에 한두 번을 보더라도 지속성에 대한 맞아요. 가치를 저는 네. 좀 높이 두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도망가고. 그래 똑같이 있어서 제가 거울 치료를 조금 받긴 했는데 네. 너무 빠르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걸고. 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혹시나 내가 너무 신나서 달려서 이 맞아요. 관계를 망쳐버릴까 봐 상대방이 저의 단점을 볼 시간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근데 그 뒤에 또 이렇게 글을 덧붙이셨더라고요. 헬싱키는 그와 반대로 긴장을 풀게 만들어주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매력적이지만 누구에게나 그 매력이 다 알려지지는 않은 친구. 다만 소리 없이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 그렇게 옆에서 가만 오래오래 들여다보면 비로소 반짝이는 친구. 내가 이 친구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써본 적 없는 친구. 친구라는 걸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 친구. 언제 만나도 편하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대하는 그런 친구.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항상 있어줄 거라는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그야말로 진정한 내 친구 같은 느낌을 주는 도시가 내게는 바로 헬싱키라는 생각이 들었다. 좀 쉬어가는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제 그 모카 네. 그 카테고리 중에 도시 여행자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알죠. 근데 그 카테고리를 정한 이유가 제가 도시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엄청나게 바쁜 사람들 속에서 제가 찾은 한 구석, 거기서 이제 좀 쉬는 사람이고, 뭐 사람들이 막 복작복작한 거리를 걷다가도 저 혼자 멈추면 그 시간이 조금 저한테는 쉼이 되고, 그런 휴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제가 여행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헬싱키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좀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님이랑 저랑 통하는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도시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헬싱키는 핀란드의 수도고 서울보다 조금 커요. 조금 큰데 사람은 와. 엄청 적고 대신 숲이 있고 아, 도시 바다도 속에도요? 있고 오, 네. 숲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도시 전체가 예술과 디자인에 둘러싸여 있어요. 가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도시인데도 네. 그렇게 큰 도시인데도 고요와 음, 휴식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되게 독특한 매력을 지닌 도시고요. 그리고 여름에 가면 해가 지지 않습니다. 아, 백야가 있나요? 네, 백야예요. 음. 위도가 높아서 그래서 여름철에 한 음. 번쯤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에세이를 읽으시면 저처럼 갑자기 헬싱키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꼭 가봐라 라고 추천하실 곳이나 좀 알려주실 정보가 있나요? 사실 추천드릴 곳이 너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좀 골라보자면 일단 오디 도서관을 추천드려요. 오디 도서관은 별명이 있는데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준비한 100살 생일 선물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수식어만 듣고도 이미 너무 반해버렸거든요.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맞아요. 그 어떤 핀란드라는 나라의 성격과 정체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핀란드가 이제 러시아 식민지배 독립 100주년 딱 그 기념일에 그 독립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건립한 도서관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고, 거길 가보면 미적으로나 아니면 구성적으로나 이것이 새 시대의 도서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 지금 스툴도 놓여 있는데 이 스툴을 디자인하신 알바 알토, 가구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한 알바 알토의 집.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읽으면서. 알바 알토의 집과 사무실 가보는 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저는 거기 가서 제 일과 창작에 대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꼭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핀란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우나. 네. 사실 사우나라는 단어 자체가 핀란드어예요. 그래요? 네, 그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사실 핀란드는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무조건 사우나의 위치를 가장 먼저 설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사우나의 나라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네, 헬싱키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바다를 보면서 사우나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전경이 바다고 또 사우나를 하다 보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그 차디찬 발티케에 뛰어들어서 바다 수영을 할 수도 있고. 헬싱키 브이로그 나오면 작가님 탓이에요.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관계와 친구, 여행, 그리고 내 내면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과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직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닮은 구석도 있다라고 느끼는 게 저는 사실 글이 없으면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글이나 어떤 주제, 지금 이 배우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없이는 저는 존재할 수가 없는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늘 창작자들을 굉장히 동경하는 게 있거든요. 뭐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작가님처럼 글을 쓰시는 분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담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부분이 닮았다라고 느끼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누군가 선택해줘야 되고 소비해줘야지 그때부터 내가 만들어낸 것에 의미라는 게 부여가 되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결국에는 관계 맺기를 또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늘 평가라는 것의 중심에 있어야만 하고 저도 그래서 그 관객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저라는 사람의 중심을 잡는 법을 터득한 저는 한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느껴요. 뭐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분명히 작가님께도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한 어떤 나만의 노하우나 방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배우님의 직업과 저의 직업이 어떤 면에선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사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물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놓여지게 되고 또 누구나 거기에 이제 입을 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만 또 불러줘야만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그런 고충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창작을 하는 일은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평가나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좀 믿어주자. 내가 내 거를 좀 믿어주자. 왜냐하면 나조차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내가 한 일이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예술이나 뭐 창작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고유함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게 오히려 흠결이 아니라 미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중심을 잡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내가 가진 새로움의 미덕을 좀 믿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지금 어떤
직업에서든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어떤 것도 확신에 차서 말하는 법이 없는 성격인데 내가 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에 대해서라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도리어 차고 넘친다. 우리가 좋아하는 행복이 깨지거나 틀어지게 될 위험의 가능성을 최소화해두어 예측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평온하고 안정적이다. 이런 행복도 행복이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란 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이라는 이 제목을 들으면서 반짝이는 순간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의 글 속에서는 그게 거창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행복을 주는 한 특별한 순간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작가님을 반짝이게 하는 소소한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아 배우님은 위스키를 좋아하시잖아요. 소문이 많이 났는데 저는 맥주를 좋아하거든요. 아. 시원한 맥주. 네. 그래서 저는 맥주를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살짝 살얼음이 끼도록. 그래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김치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를 꺼내서 조금씩 마시면서 낮에는 제가 이야기를 만드느라 고생을 했으니까 밤에는 남이 만든 이야기를 편하게 문장으로 읽거나 영상으로 시청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저만의 소소하지만 반짝이는 행복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친구랑 행복의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은 되게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다고. 그래서 저도 저의 행복한 순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느낀 게 제가 아니야 화려한 순간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집에 가면서 하지만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 화려한 순간이 끝난 뒤 혼자가 됐을 때 느꼈던 기억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결국에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나일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내가 나의 상태에 있을 때 결국에 가장 강하게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제 책이거든요. 메모가 엄청 많이 붙어 있네요. 제가 이 책에 이렇게 접어놓은 페이지들만큼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오늘 작가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채증이 한 반은 내려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반은 이제 핀란드 여름 여행을 하면 좀 완전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친구와 수다를 나눈 것처럼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제가 늘 바라보기만 하던 모카 이청아 유튜브 그 속에 내가 있다니? 이런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었고요. 사실 앤드류 포터 작가님 나오신 것도 너무 잘 봤거든요. 저도 앤드류 포터 작가님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나올 수 있어서 또 영광이었고. 아니요, 저희가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아님과 이렇게 친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책을 사이에 두고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짝이는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코너에 나오시면 저희 책과 의자 사이에 사인을 해주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받아 적을 필요도 없이 단번에 쉽게 외워지는 비밀번호를 내 휴대폰에 입력했다. Relax and enjoy.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눌렀다. 와이파이가 연결되었다. 마지막 순간인데 이상하게 처음처럼 다시 설렜다. 휴식과 향유, 엄청난 비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기분. 언젠가 몇 번의 눈이 녹고 난 뒤 어떤 이유로든 핀란드를 다시 방문한다면, 그래서 헬싱키에 그리고 이곳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때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묻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가 이곳에 입장하면 이곳의 와이파이가 내 휴대폰과 자연스레 연결될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과 내가 소리 없이 연결될 것이다. 착 붙을 것이다. 너무나 닮고 또 다른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즐긴 열흘간의 차분한 휴식이 따스하고 청량하게 끝나가고 있었다. 요즘 진짜 좀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책과 의자 사이라는 이 코너는 저한테도 쉼을 주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책을 읽는 시간, 그리고 좋은 사람과의 대화는 그 자체가 좀 여행 같은 것 같아요. 오늘 작가님과의 대화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는 동안 제가 잠시 짧은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 마음은 저는 핀란드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녹화날에 이렇게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니까 정말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반짝이는 계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가님이 준비하신 간식을 하나도 안 드시고 가셨네. 남은 간식은 제가 오늘 이 책과 의자 사이 맞춰두고 저희 팀들과 함께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계절이 와요. 이제 추위가 가시고 어느덧 봄 햇볕이 와버렸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 반짝이는 계절 여러분들 마음껏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청아의 책과 의자 사이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올게요. 안녕.